국내에서 진행되는 행사에는 축사도 제가 영상으로 보낸 바가 있고요. 또 해외에서 진행되는 앞으로 이제 사업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승인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재위의 정태호 의원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의장님도 이렇게 말씀을 직접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빨리 좀 잘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어서 아주 잘 되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어쨌든 이 160주년 기념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돼서 앞으로도 또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도약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그동안 국회가 이제 보면은 연속성을 가지는데 굉장히 애를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150년 이후에 160주년 10년 만에 하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160주년 행사 막 진행도 한편으로는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조금 더 향후 이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함께 해나갈 수 있는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서도 같이 좀 고민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와중에 저 정신이 없으시겠지만은 11월부터가 예산 국회거든요. 그러니까 11월 초나 중순에 한번 관련된 의원들이나 이렇게 간담회를 한번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할 때 좀 이렇게 서로 의견도 나누고 내년부터 어떻게 해나갈지 이런 것도 같이 좀 고민을 모아봤으면 좋겠다 말씀 드리고요. 저도 이 분야 좀 생소한 분야도 있고 앞으로 더 좀 공부를 해야 될 분야도 많은데 같이 좀 이렇게 협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하고 보니까 공동위원장이 박수영 의원, 이용선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용선 의원님은 아주 오랫동안 이런 일 이제 깊이 관여해 오셨기 때문에 모시고 잘 하고요. 박수영 의원도 저하고 아주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여당이기 때문에 여당하고 잘 협력해가지고 일 진행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 다하겠습니다. 오늘이 바쁜 날입니다. 우리 외통위도 국감계획서도 채택해야 되고 뭐 현안지 전체회도 있었고 또 제가 외교위원회 하다 보니까 결산 심의들이 오늘 좀 지나면 외교부 결산 심의가 되는데 동포청은 어제 끝났죠? 네. 제가 어제 잘 마쳤고 그러다 보니 오늘 토론회 처음 시작할 때 오질 못하고 중간에 잠시 들어야겠다는 말씀드리고 오늘부터 그 저희 동포청 출범 1주년을 기념해서 우리 동포단체하고 앞으로 협력 거버넌스 관련된 토론을 개최하는 게 참으로 뜻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그 해외 동포가 그 숫자에 있어서나 비율에 있어서는 전 세계에서 거의 순위를 다툴 정도로 그 비중이 크고 숫자도 많음에도 반면에 저희 동포 정책이 상당히 그 뭐랄까 좀 미흡한 게 많았었죠. 그래서 이 동포청 거의 그 청을 만든 만큼 이제 본격적으로 그 국내에 있는 해외 동포, 국내에는 사실은 해외 동포라는 조금 어색하기는 합니다만 우리 그 동포들의 현실이 그 소위 나라를 빼앗기고 또 그 전 세계가 양대 진영 체제로 나눠지는 이 실현의 과정들, 험한 그 과정을 겪다 보니 지금에는 해외에 있는 동포 사회에도 층위가 다른 게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국내까지 적지 않은 해외 동포들이 들어와서 생활하고 있고 그들의 처지가 그 애매모호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외부인 노동자도 아니고 다문화 가정도 아니고 그런 어떤 현실적인 그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동포청에서는 동포 재난 시절에는 그 사각지대였던 국내와 있는 해외 동포들도 사업의 영역으로 포괄해서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조건이 다른 여러 그 해외에 있는 동포나 국내에 있는 해외 동포들과 관련된 교류와 협력 또
정책과 어떤 대책을 동포 사업을 하는 여러 단체들 또 그 조직들과의 네트워크와 그 소통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저희 동포청의 여러 가지 동포에 대한 이 정책의 내용뿐 아니라 협력의 방식과 틀도 잘 좀 검토돼서 진전되기를 좀 기원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민족 오늘 사회를 이렇게 된 민족 서로 교육원의 홍상영 사무실장으로 네, 오늘 사실 이제 간담회여서 좀 오늘 저희 재외동포청 또 재외동포 관련 당사자 단체 또 대외동포를 지원하거나 협력하는 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좀 앞으로 시민사회와 재외동포청 간의 협력 시스템을 어떻게 좀 구축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좀 밀도 있게 좀 의견을 나누는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하고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사실 이제 지난 6월 3일이니까 재외동포청이 설립된 지 이제 1년 된 한 1년 3개월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서 한 번 정도 같이 논의를 통하면서 재외동포청이 사실 저희가 굉장히 응원했던 거고 그다음에 또 재외동포청을 만들면서 재외동포 정책을 조율하고 또 중심 역할을 좀 하는 단체 또는 중앙기관으로 제가 계속해서 좀 만들어 주기를 기대했던 건데 마침 이 정도 들어와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이제 재외동포들의 어떤 중심 역할을 좀 놓아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함께 협력하고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자리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 간단하게 좀 소개해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발제와 발표와 토론 이렇게 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발표자를 좀 먼저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발표자를 좀 소개해드리면요. 재외동포청의 재외동포 정책을 담당한 국장님 모셨는데 바쁘신 나중에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철 국장님 모셨습니다. 그 다음에 동포 세계 오랫도록 동포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갖고 신문을 제작해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동포 세계 김용필 대표님도 발표자를 모셨습니다. 또 우리 그 재외동포에 오랫도록 연구하신 재외동포 연구원장의 임채환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오늘 토론해 주실 분들도 함께 오셨는데 재외동포 쪽에 주로 이제 당사자 단체와 지원 협력하는 단체들이 함께 왔습니다. 먼저 그 김미정 중국 동포 연합 중앙회 회장님 오셨고요. 네,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영순 대한 고려인협회 회장님 오셨고요. 이수진 남양주시 산림 동포연합회 회장님 오셨고요. 예. 그 다음에 김영숙 우리 저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 센터장님. 네. 예. 그 다음에 최상부 지구촌 동포연대 대표 오셨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이 저 멀리 그 고려인 이주 고려인 하인 이주 160주년 집행위원장을 기념사 추진위원 집행위원장을 맡아 계신 윤미영 위원장이고 뭐또 이 시즌이라 굉장히 바쁘실 텐데 불구하고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우리 재외동포청의 김민철 정책국장님이 오셨는데요. 재외동포 정책과 기본부의 추진 현황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소개받은 김민철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빨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릴 순서는 먼저 동포청의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나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내 동포의 현황을 포함해서 재외동포 현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소개를 드리고 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국내 동포 지원 정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제 역사적인 저희가 특수동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산림 동포, 고려인 동포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정책 및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료의 페이지 수가 좀 다를 텐데요. 자료의 8페이지를 가주십시오. 저희가 151명 조직의 차관급 조직이고요. 청장님, 차장님, 그다음에 3국이 있고요. 그다음에 센터가 있고, 센터는 뭐 정부 직급으로 지금 부의사관급입니다. 소재지는 송도구 광화문의 민원센터를 갖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관이 국장급인데요. 조직을 관리하는 예산과 조직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제외동포 정책국에서 총괄적인 정책을 총괄하고, 동포 지원 제도과에서 앞으로 말씀드릴 국내 동포 정책을 어떻게 할지를 지금 하고 있고, 미주 유럽 동포과에서는 동포 간담회라든지 저희가 조직 내역을 이름을 조금 바꿨는데요. 동포 간담회라든지 동포의 의견 소통, 그다음에 동포 사회 현안 등을 저희 담당하고 있고, 아주 러시아 동포과에서 러시아, 스라일인 동포, 중국 동포에 대한, 그다음에 다문화 가족 동포, 소위 말하는 저희가 동포 보듬기라는 이름을 시행하는 동포 지원제도, 소작 특수 동포들에 대한 지원제도 및 사업을 아주 러시아 동포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류협력국에서는 제외동포 협력 총괄과에서 동포 단체와의 교류 협력 사업, 지원금 지원하는 사업이 주가 되는데요. 그 사업을 하고 있고, 동포교육문화지원과에서는 주로 한글학교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동포 교육 문화 단체에 대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4세대 동포인권과에서는 입양 동포에 대한 지원과 차세대 동포의 Y 네트워크 차세대 동포 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포 경제인 네트워크가는 그 이름에서도 아시다시피 동포 경제 단체와의 교류 협력 네트워킹과 그다음에 경제 동포 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외 동포 서비스 지원센터는 제외 동포들의 민원을 총괄해서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 결과를 알려드리는 그러한 민원 서비스 센터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디지털 온라인화를 위한 디지털 영사 서비스 팀이 있고, 총괄팀이 있고, 법무 출입국 지원팀이 있고, 경제사회 교육팀이 있습니다. 저희가 제외동포 현황입니다. 다음으로 자료 9페이지를 봐주시면 되는데요. 제외동포들이 52년은 56만 명으로 저희가 집계하고, 저희가 센서스를 하는 거는 현황 집계하는 거는 매 2년씩 하고 있는데요. 2019년에 750만으로 정점을 찍었다가요. 21년에는 조사에 의하면 2,730만 명, 그다음에 23년에는 700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유로 보자면은 저희가 뭐 여기 경기 침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감소했다고 되어 있는데, 주요 줄어든 거는 조선족 동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집계가 줄어들고 있는데, 저희가 추정컨대 제3국으로 많이 가셨 것 같아요. 조선족 동포들이. 한국으로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국내 동포로 해서 집계에 잡혀서 65만 정도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제3국으로 간 경우에는 잡히기도 하고, 저희 통계에 잡히기도 하고 잡히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줄지 않았을 수 있는데요. 조선족 동포들이 갑자기 사망을 그만큼 몇십만 명씩 하신 건 아니기 때문에 통계상으로는 저희가 누락이 됐다고는 생각합니다. 집계에 잡히지 않아서. 근데 어쨌든 저희가 중국 동포의 경우에는 중국 통계를 가지고 국내 동포의 통계를 중국 동포 통계를 잡기 때문에 거기서 빠진 숫자만큼이 뭐 자연 감소분이 있겠지만, 저희가 추정컨대 1년에 거의 한 몇 년 사이에 뭐 30만씩 20만씩 주는 거는 저희는 미주했다고 봅니다. 그거는 저희가 좀 통계 집계상에서 지금 통계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정확하게 낼 수 있을지 사실은 연구하고 지금 용역을 조사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그리고 좀 더 보완해 나가야 될 생각하고요.
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전 지구적으로 재해동포들이 북미에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가 중국이 그 두 번째고, 그다음에 일본, 러시아, CIS죠. 그다음에 유럽, 남아시아 태평양, 호주 쪽, 대양주 쪽에 많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유럽, 중남미 이렇게 계십니다. 오늘 주요하게 말씀드릴 내용의 국내 체류 현황을 보면 2022년까지 조금 2018년에 최고 정점을 찍었다가 22년에 조금 21년에 이제 이건 코로나 영향이라고 보고요. 영향을 줄어들으셨다가 다시 85만 명 수준으로 늘어나는데 추세적으로는 국내 동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 동포라고 편의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기본법상으로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 국적 동포를 저희가 편의적으로 국내 동포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 정의가 좀 더 넓어져야 된다, 좁아져야 된다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긴 한데 저희가 오늘 나온 간담회에서 나온 것도 좀 듣고 거의 그 정책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적별로 국내 동포를 보시면 중국 동포들이 가장 많고요, 66만이고. 그다음에 미국 동포, 우즈베키스탄 동포, 러시아 동포, 캐나다, 카자흐스탄 이렇게 돼 있어서 실은 러시아 CIS 지역으로 묶으면 중국 동포 다음으로가 많다고, 소위 말하는 고려인 분들이 많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주 자격별로 보면은 F4 여기 이제 더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국적을 바꾸신 동포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국적 회복을 하신 동포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려인이라든지 중국 동포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은 국내 동포 거기서 이제 국내인이 돼버리기 때문에 내국인이 돼서 빠지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가 좀 오늘 나올 것 같다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가 재외동포 F4 비자로가 54만 계시고 영주권 F5로 13만 계시고 방문 취업이 10만 4천. 동포청 생각으로는 이 방문 취업은 거의 F4로 통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 동거가 3만 6천 계시고 기타가 4만 3천 계십니다. 저희가 국내 동포 현황을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주제와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재외동포청 설립 이후에 조금 더 달라진 정책 기조가 뭐냐면 이제 물론 국내 동포들에 대한 편의와 입국상의 편의와 정착 지원을 하는 것이 그 전에 없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재외동포법이라고 하는 법무부에서 하는 법에 그런 내용이 조금 담겨 있었는데, 근데 사실은 본격적으로 국내 동포의 입국상의 편의까지는 그 전에 법무부에서 좀 했을 겁니다. 근데 체류 지원과 정착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간 거는 재외동포 기본법이 생기면서 처음 들어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정책 대상으로 포함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저희가 국내 동포에 대해서도 지원이라든지 정착을 위한 이제 활동을 정책을 만들고 사업을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 그 서비스 지원센터는 사실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동포들의 민원사항을 사실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원센터라고 민원센터라는 거는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재외동포 분들은 다 대부분 해외에 나가 계시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서비스 지원센터라고 하는 거는 그 재외 공간에서 주로 그런 민원 서비스들이 이루어지는데 그거의 헤드쿼터 역할을 하신다고 보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센터링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연락기구다에 가깝고요. 물론 거기서 상담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상담 건수가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좀 하루에 뭐 한 10건, 20건 정도고, 온라인 상담은 또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그런 센터가 서울에만 있거든요. 근데 지자체와 협업을 해서 국내 동포를 위한 이제 그런 지원, 소위 말하는 뭐 이름을 말한다면 센터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문제의식에서부터 저희 국내 동포 지원 정책이 시작됐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면 12페이지가 되는데요. 예. 저희가 지원 정책은 크게 이제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간단하게 출입국 체류의 편의를 위한 제도 안내나 설명을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그거는 이제 기존에 해왔던 걸 좀 더 강화하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제 핵심은 두 번째인데요. 국내 동포 정착 인프라 조성을 위한 이제 협업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뒤에 좀 더 저희가 그거를 구체화하게 국내 동포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이라고 해서 다음 페이지에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현장을 방문하고 지자체 대상 설명도 하고 담보단체 지자체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그런 것을 마련하겠다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하고 있는 게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 인식 개선 사업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당장의 피부로 느끼는 사업은 아닐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국내 동포들이 느끼는 어려움의 상당 부분은 국내 내국인들의 차별적인 인식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 교과서의 재외동포에 대한 긍정적, 친근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과서 수록을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그런 우호적인 콘텐츠를 개발해서 전파하는 걸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신문 지상을 통해서도 뭐 국내에 기여하는 자랑스러운 재외동포 캠페인 같은 것들을 기획해서 추진을 하려고 추진을 일부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저희가 구축사업 신규 예산을 확보하려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면요. 자료로는 12페이지입니다. 하단인데요. 저희가 25년 이제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국내 동포 지원을 위한 체계를 좀 갖추겠다라고 해서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동포들을 위한, 그러니까 동포들이 국내에 정착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지식들이라든지 그 교육의 내용들을 개발을 해서 그걸 시범적으로 일단 운영하고 그걸 점점 퍼뜨려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연령별로 필요한 그런 중점들, 그 교육들을 설계하려고 합니다. 청소년에 대해서는 일단 한국에 대한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갖도록 하는 교육이고요. 진로 설계 지원 등을 하기 위한 교육 내용이 포함이 될 거고요. 성인을 위한 거는 실용 한국어라든지 자격증 취득, 직무 역량 강화가 있고요. 노년에 대해서는 한국 사회 변화, 생활 적응 등을 위한 문화교육 등이 이루어질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동포청이 다른 뭐 행정청에 비해서 지방 조직이 없어요. 지방 조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직접 수행할 수는 없고요. 대부분은 이제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질 텐데, 지자체의 수요를 받아서 각 지역 특성에 맞게 예시를 드리고, 그 중에 우리는 이런 교육을 좀 더 중점적으로, 어떤 곳은 한국어를 열심히 하신 데도 있고, 어떤 곳은 한국 문화를 열심히 하신 데도 있고, 뭐 안전교육이라든가 진로 설계를 위한 교육을 하신 데도 있는데, 저희가 그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저희가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을 지금 예산을 확보를 정부 단계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역별로 저희가 지자체에 보조금을 들여서 지자체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일부 정착을 위한 쉘터 운영과, 그건 이제 지자체마다 상황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쉘터 운영과 정착 지원금도 일부가 포함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지자체별로 좀 사업이 다를 수 있을 것 같고, 그 상황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올해의 신규 사업으로 그 마련한 사업이고요.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점점 국내 동포에 대한 지원에 물론 교육에 초점이 지금 맞춰져 있는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점점 그 범위와 대상을 확대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계속 해왔던 역사적 특수동포에 대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동포부등기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료 14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첫 번째로는 산림동포의 동방가족 영주기업국 사업을 정착 및 정착 지원 사업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법을 바꿨는데요. 이게 24년도부터 시행되죠. 그래서 직계 1명이었는데요. 지금까지 본인과 직계 비속 1명이었는데 이제 자녀까지 자녀 모두를 확대하는 것으로 저희 그 사할린 동포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생활 안정을 추가를 했어요. 생활 안정을 추가했는데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금이 나가는 것은 아닌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일단 근거는 마련을 했습니다. 생활 안정을 저희가 해드릴 수 있도록. 여기에는 사실은 뭐 제가 이 개정 과정에 직접 외교부에서부터 관여를 했기 때문에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이게 2년에 한 번씩 개정이 돼서 점점 사실은 저희가 보기에는 개선이 되어 왔거든요. 이거는 부처하고 뭐 협의된 내용은 아니지만 동포청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사할린 동포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이게 45년 8월 15일 기준으로 영주 귀국 대상이 갈립니다. 지금 회장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이 법의 기본 취지는 돌아오려고 하였으나 돌아올 수 없었던 상황에 계신 분에 대한 지원을 국가가 그런 상황에 놓이게 하는 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위로 또는 사죄의 마음으로 이걸 지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구소련이 그러니까 붕괴되기 직전, 그러니까 소련과 그러니까 러시아와 수교되기 직전까지 상황에는 돌아오려고 해도 돌아올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실은 제외동포청은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 당국과 다른 이제 행정안전부에 이거는 뭐 여기 계신 분들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게 또 나가면 오히려 역풍을 맞아서 저희가 추진하려는 것이 잘 안 될 수가 있는데 일단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러니까 예산상의 부족이죠 결국은. 45년 8월 15일도 일본으로부터 예산을 충분히 받지 못했기 때문에 8월 15일 끊긴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편의적으로 끊었는데 해방되고는 다 돌아올 수 있었던 거 아니냐.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저희가 문제를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제동포청의 힘만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말씀드리고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모국 방문 사업이라든지 기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건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99년까지 구소련 붕괴까지 99년이 아니죠. 네, 91년이 죄송합니다. 되면은 사실은 모국동문 2, 3세 모국동문 방문은 어떻게 보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다들 오실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념 사업은 형식적인 기념식을 하는 것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해보니 사실은 다큐멘터리 제작이라든지 TV를 통한 인식 계속 이 사할린 동포의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계속 일깨워주는 게 훨씬 효과가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작년에는 그런 사업을 했었는데 사실 국회에 지적은 받았습니다. 왜 기념식을 안 했냐고. 근데 저희가 판단하기는 기념식보다는 그런 사업이 훨씬 더 국민들에게 사할린 동포의 아픔과 문제를 인식하게 하는 데는 더 유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려인 동포들인데요. 고려인 동포들을 사실은 저희가 해외에 있는 고려인 동포들을 고려인 동포 특별법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 법도에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법의 변화보다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좀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 왜냐하면은 러시아나 CIS 지역과의 외교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이, 고려인들이 한국으로 오도록 유도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성공하시고 정착하시도록 돕는 활동도 계속 할 거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 한국에 오신 분들이 잘 정착하고 그분들이 한국의 사회에서 잘 융화되어서 한국인으로서, 물론 처음엔 재동포로 시작을 하셨지만 한국인으로서 한국의 사회 일원으로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동포청으로서는 동포를 생각하는 입장에서의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허들이 있어요. 국내 인식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예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예산이겠지만 그거보다 더 큰 허들은 인식입니다. 그거를 저희가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해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이제 무국적 동포에 대한 법률 지원, 국적을 찾아드리는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해서 가신 지역에서 잘 경제적으로 문제없게 성장하실 수 있도록 사업을 했는데, 사실은 그 지원 사업의 내용들이 제가 너무 길게 하는 거 아닌가요? 조금 그럼 거의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들이 농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 다음 넥스트로 가는 것들이 좀 연결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지지부진한데 그런 걸 좀 바꿔야 되겠다 해서 직무교육 연수 쪽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거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으로 사실은 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고려인의 큰 틀에서 다시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제가 너무 많이 써버리기 때문에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폭 피해자 파독 근로자 들에 대한 이런 사업들이 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고려인 소외 플러스 다른 이제 소외되어 있던, 잘 저희 챙기지 못했던, 뭐 소외되었다고 해서 뭐 저희가 그건 아니고 지금까지 잘 챙기지 못했던 동포들에 대해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거기에 특화된 모국 방문 사업을, 교육과 연수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는 이제 다문화 지역으로도 저희가 연결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좀 넘쳤지만 죄송하지만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김민철 국장님을 통해서 재동포청에 이렇게 정책 집행하고 나가는 거 들으면서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뭐 이렇게 수년 동안 이렇게 동포의 의무로 또 양으로 이렇게 활동했던 동포 지원 단체들, 또 당사자 단체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재동포청이 설립이 됨으로 인해서 같이 정책적인 방향도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장이 마련이 됐구나 라는 그런 감회, 이런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관련해서 오늘의 주요 만남의 목적은 우리가 재동포청 1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시민사회하고 또 재외동포청하고 함께 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이런 거게 주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현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로 뭐 이야기를 나눈다기보다는 정말 아까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좀 드릴 말씀도 좀 많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좀 시간상 되지는 않고, 우리가 왜 재동포청하고 저희 동포 지원 단체라든가 시민사회 단체가 같이 좀 거버넌스를 형성을 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을 좀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좀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김재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또 내부에서도 좀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먼저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발표문은 19페이지인데요. 제가 그 들어가는 말에 있어서 거기서 왜 거버넌스를 왜 해야 되는지의 필요성을 좀 요약해서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본론에 들어가서는 좀 우리가 참조할 만한 그런 내용들, 뭐 현황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동안 재해동포청이 1년 동안 해왔던 것들,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와 관련된 거를 주 정도로 했고요. 그리고 국내 체류 동포 현황과 정책 방향에 대해서 동포 사회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렇게 했고, 그래서 지금 재해동포청이 1년간 어쨌든 재해동포청 설립 위해서 국내 체류 동포도 동포 정책의 일환으로 포함이 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아직 뭐 평가하기는 이르지만은 그래도 그런 평가를 하면서 좀 나아갈 방향을 좀 제시하는 그런 구조로 이번에 토론 발제문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이 부분은 들어가는 말은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에 이 재해동포법 기본 법안이 시초가 발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25년이 지나서야 드디어 이 동포 정책 전담기구 또 그게 재해동포청이 지난해 6월에 출범을 하게 됐다. 그동안 우리 동포사회에도 커다란 변화가 있었고, 그 중에서 가장 큰 변화가 이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동포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모국에 또 정착해 살고자 하는 동포들이 좀 많아졌다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동안 한국에 들어와서 생활하는 우리 동포들은 외국인으로 인식되어 왔고, 또 그게 소외되어 왔다. 이런 거죠. 그러나 다행히 이 재해동포청이 설립과 동시에 국내 동포도 동포정책 대상에 포함되는 큰 변화를 맞게 됐다. 그래서 지금 설립 1주년을 맞이했는데 오늘 지난 1년을 한번 돌아보면서 지금 재해동포청이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의 정책 방향을 어떻게 모색을 하고 있는지 뭐 그 부분도 좀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잡고 오늘 또 이렇게 같이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자 해서 오늘 자리가 마련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국내 체류 동포 정책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은 물론 중국 동포, 또 고려인 동포 거의 뭐 절대 다수를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할린 동포, 제일 동포 그리고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에 33%인가요? 그렇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포들이 단지 뭐 체류만 하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 곳곳에서 필요한 인력으로 어떻게 보면 내국인과 또 외국인을 이어주는 어떤 중간자, 역할자 역할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좀 글로벌 시대에 걸맞게 이 국제교류, 뭐 우리 중국 동포는 한중 간에 또 우리 고려인 동포는 러시아라든가 CIS 국가 간에 이런 그런 교류의 인적 자원으로 상당히 성장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모국에 왔지만은 소외된 동포들이 많고 또 내국인들이 여기에 따른 동포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낮기 때문에 편견까지 있어서 오히려 한국에 와서 동포들이 정체성 혼란을 겪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재해동포청이 좀 출범을 했지만은 사실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 정책과 관련돼서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장벽이 나는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 주어진 여건, 역량 이런 걸 효율적으로 잘 발휘해서 이 국내 체류 동포들의 상황이 좀 나아지고 모국에 대한 또 고마움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하려면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에 대한 이 중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인식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재해동포청이 이제는 고민을 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마침 그 이상덕 지금 어떻게 보면 신임 청장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제1회 청장님께서 국내 동포 정착 지원을 새 아젠다로 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동포 지원 활동을 펼쳐온 시민단체, 전문 활동가, 연구자,
그리고 동포 당사자 단체들과 함께 어떤 좀 논의장이 앞으로 좀 많이 좀 생겼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의 정책 방향이 함께 좀 모색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 문제는 사실 해외 거주하고 있는 동포와 좀 다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정부 각 부처하고 연계되어 있는 그런 복잡함도 상당히 있다. 그래서 재동포청은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국민적 인식 개선, 이게 1차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동포의 애정을 갖고 활동을 해온 국회의원이라든가 시민단체, 또 사회 각계 인사, 전문가들 소통하고 함께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것이 재동포청 입장에서도 중요할 것이다. 그렇게 할 경우에 좀 시행착오도 줄일 수도 있고 효율적인 역할자로 재동포청이 자리매김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하면서 재동포청이 아직까지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 얘기 들어보면은 재동포청이 뭐 하는 곳인지 잘 모르겠다,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존립 가치라 그럴까요? 이것이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필요성이 느껴질 때 재동포청도 지속적으로 어떤 동포 전당기구로서의 존재 의미를 높여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재동포청이 뭐 그동안은 주 업무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이 주 업무로 이렇게 인식되어 왔다. 지금까지 한국의 동포 정책이요. 그러나 이미 이제 국내 들어와 있는 동포들에 대한 같이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나 뭐 수시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요 참고 자료로 좀 볼 수 있는 게 재동포 전당기구 설치 그동안의 과정들을 약간 재동포청 내부에서는 충분히 인식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갑자기 재동포청이 생긴 게 아니다. 이 30년 전부터 정말 재동포 기본법을 만들어야 된다. 동포 전당기구가 필요하다는 게 우리 시민사회단체, 동포 단체, 지원단체도 숱하게 요구해 왔고, 그러다가 여러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의 재동포청이 설립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재동포청이 성공적으로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염원을 해왔던 그런 시민사회의 어떤 이런 수건사업과 같은 이런 게 한 가닥의 어떤 결실로 맺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들의 이야기를 좀 귀담아 듣고 함께 나가는 거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재동포청 지난 1년 동안 쭉 보니까요, 저는 100일을 맞이하면서 국내 체류 동포 지원 로드맵, 물론 국내 체류 동포뿐만 아니라 뭐 동포 정책을 어떻게 나갈 것인가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와 관련된 그 정책 방향이 쭉 이렇게 제시한 게 있죠. 그래서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착이라든가 뭐 출입국 체류 관련 제도 개선이라든가 또 취약에 있는 동포 지원 구축 방안, 또 동포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 뭐 국내 교과서에 뭐 수록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일단 토론회 시간 되면 이런 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진척되어 있는지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이기철 총장이 있을 때는 일단은 한방마을, 고려인 동포마을 현장 탐방이 갔다 왔다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1주년을 맞이해서 재동포하고의 또 대화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늘 강조한 게 동포 사회의 대변자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또 울타리가 되어주겠다. 또 손톱못의 가시를 뽑아주겠다. 어떤 그런 참 동포들의 가슴을 울리는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좀 아쉬웠던 거는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 중에 중국 동포들이 많은데, 사실 중국 동포에 대한 언급이 그런 모임이 있을 때마다 또 이런 게 아직 빠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김미정 회장님이 어떤 그런 서운함을 또 얘기도 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상덕 제2대 총장님이 취임을 하면서
국내 체류하는 동포에 대한 새로운 아젠다를 만들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기대를 해보고요. 그래서 상당히 저는 1년을 평가를 한다고 하면은 동포 국내 체류하는 동포 정책 방향 제시도 좀 어느 정도 뭐 큰 틀에서는 잘 해주고 있고 이 관심도를 그래도 좀 높여가고 있고 그래서 좀 기대가 좀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에 대해서 재동포청 내에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관심 갖고 움직이는 담당 직원이 누구이고 담당 부서가 누구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갖고 있는지는 아직 저희들이 아직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잠깐 뭐 국내 체류 동포 현황과 말씀드릴 때 아까 김민철 기자님이 그 재동포 수 708만으로 줄어들었다. 그 줄어드는 이유가 중국에 있는 중국 동포들이 국내가 아니라 제3국으로 아마 재미동포, 일본이나 미국으로 간 조선족 동포들이 한 20만 명 가까이 되는데 아마 그 숫자가 좀 이렇게 줄어든 그게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그 숫자를 재동포 우리가 그 관리하는 숫자에서 빼는 게 낫겠는가 뭐 그런 논쟁도 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도 물론 한국 국적으로 많이 넘어갔지만은 우리가 크게 이제 재외동포 범주에는 재외국민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좀 관심 속에 있어야 된다. 왜냐면은 한국에서 이 생활권은 중국이나 고려인 동포나 마찬가지예요. 한국 국적을 있다 하더라도 우리와 그 커뮤니티 속에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커뮤니티의 어떤 지원단체에서 몸담고 많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체류하면서 국적을 이렇게 취득한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 동포 개념에서 같이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여기 참고에는 저희가 한번 제한 중국 동포들에게 묻습니다라고 설문조사도 좀 해본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참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재동포청이 여러 가지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의 좋은 뭐 대변자로서 또 정책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재동포청이 이렇게 존립하고 있다는 가치를 이렇게 느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면은 어쨌든 국내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 동포 지원 활동하는 사람들과 같이 협업하는 게 필요하다. 아까 지자체하고 저는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사실 그 지역에서 있어도 그 지역에 있는 동포 현안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거기에 지역에서 지금 지역 커뮤니티를 많이 형성하면서 거기서 활동하기 때문에 거기서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자생단체와 지원단체들의 어떤 그런 직접 활동하는 사람들하고 계속 협업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 정확히 맞추셔야죠. 아, 그래요? 네. 아이고, 예, 좀 잘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 임치환 교수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게 됩니다. 재외동 포청 1년 우려와 희망의 시간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임채환입니다. 두 분이 발표를 역시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셔서 자기 역할에 충실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 저 제목이 우려와 희망 이것은 집행위원회에서 제목을 준 것이니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어떤 것이 우려냐 그러니까 1년 동안 진행된 것을 유심히 관찰을 했더니 이런 부분은 대단히 우려가 된다. 걱정이 된다. 이것이 정말로 재동포를 위한 길을 가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고, 지금 몇 가지 했던 것 중에서 이런 것은 아주 희망이 있구나. 앞으로 대단히 잘 나갈 수 있는 부분이구나.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할 때 객관적으로 해야 될 거예요. 가능하면. 그냥 뭐 이런 서적 보고 저런 서적 보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냥 희망적이고 이렇게 하니까 걱정스럽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시간도 지금 한 열흘 12일인가 주고,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사회과학적 방법으로 정확하니 앙케이트를 작성을 해서 제대로 사회과학 통계 방식에 의해서 한번 하려고 했어요. 원래가 그랬는데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왜 그러냐면은 그 질문지를 작성하는데 몇 번이고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광주 학술 포럼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좀 좋은 객관적인 방법으로 하되 좀 여러 사람 의견을 좀 수합하는 것으로 좋겠다. 그래서 발표자 토론자들한테 어떤 것이 희망이고 어떤 것이 우려스럽다. 이걸 물어봤어요, 사실은. 그런데 네 분이 저한테 자료를 줘서 그것 일단 분석을 정확하게 했고, 그 다음에 제외 동포청에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자기들이 사업 내용이 있고 무엇도 하고 있고. 그럼 어떤 자료를 내가 발췌를 해서 분석을 해서 제시를 할 때 가장 제외 동포청이 좋아할 것인가, 또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더니 제가 발견했던 것이 보도자료였어요. 보도자료. 그래서 지금까지 제외 동포청에 나와 있는 그 보도자료를 137번 그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보도자료를 가지고,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보도를 하고 홍보를 할 때는 제외동포청이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나쁜 일을 했습니다, 뭐 자기 비판하고 그런 자료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면은 서로 불만이 없겠죠.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그리고 네 분이 저한테 줬던 그 자료를 가지고 한번 정책적인 방향을 한번 제시를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137개에 있는 보도 자료를 분석을 이제 이런 정책은 있다, 이런 정책은 없더라, 이렇게 일단 객관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부정한 것도 아니고 137개의 자료를 제외동포청이 제시를 했으니까 거기에 바람직한 것은 뭐고, 바람직한 것이 아닌 것은 뭐고, 이렇게 좀 정리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29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디레마라는 것은 뭔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국내의 여러 가지 그 외교 정책이 됐든 뭐 한국의 수많은 경제 정책부터 시작해 통일 정책까지 다 포함해서 이 제외동포 정책이 가장 어렵다는 말을 디레마라고 써놓은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한국 국민만 상대로 한 것도 아니고 해외 국적을 가진 사람에다가, 그 다음에 해외에 있는 외국에 있는 나라의 정책까지 전부 이걸 검토를 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주제다, 근본적으로. 그리고 한국에서도 그렇잖아요, 맞나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주류사회 진입을 하세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해야 하겠냐면은 한민족 정체성을 잘 유지하세요. 그 어떤 말이 맞아요? 어떤 말이 맞은가? 정체성을 유지하란 말인지, 아니면은 미국의 그 주류사회 진입을 하란 말인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제외동포 정책이 상당히 어려운 그 주제 중에 하나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이고, 또 제외동포 정책은 그렇잖아요. 다른 부처와 달리 모든 그 종합적으로 해야 돼, 이것을. 종합적으로 안 하면 이건 정책이 아닌데,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24년 동안 외쳤던 말이 뭐냐? 컨트롤 타워가 없어, 이거 지금. 누가
여기 지금 이 재외동포 정책을 조종하는 기관이냐? 그거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지금까지도 없잖아요. 왜 그냥 서로 눈치를 보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외교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 지금 재외동포 아까 재외동포의 출입국가 법적주의의 그 자료 그거 우리한테 보여주세요. 그거 원래가 우리가 만들려고 만든 것인데 법무부에서 그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이 말을 못 하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컨트롤 타워가 없는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또 접근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해도 고통에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그 요구 조건이 생기고 그 다음에 행위주체라는 국제정치학에서 나오는 행위주체란 말이 있는데 행위주체가 뭐냐면은 주로 이제 국가, 개인, 뭐 정부 이런 거 행위주체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는 행위주체가 뭐냐 이렇게 할 때 국제정치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국가고 유엔이고 뭐 이런 거 들어가잖아요. 근데 요즘에 하나가 바로 디아스포라예요, 지금. 그 디아스포라 중에서도 강력한 디아스포라가 어디냐? 화교들, 유태인들. 이런 사람들은 국제 질서에 영향을 실제 주고 있어요. 하나의 액터로서. 그래서 이런 것까지를 종합을 하다 보니까 너무 다양해가지고 이 재외동포 정책을 만들기가 사실은 어렵다.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아까 국회의원들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은 물론 그 10년, 20년 동안 뭐 이런 것만 시민운동을 했던 분도 계시고 그냥 또 여기 지금 그 외통위에 와가지고 또 이제 관심 있게 보는 분도 있을 것이고 국회의원 자체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안 되어 있는 것도 이런 지금 제자리에 머무르는 그 현상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걸 보고 사실은 딜레마적인 상황보다는 사실은 찾아봤더니 트릴레마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복잡해요. 이 지금 재외동포 정책을 제대로 만들려고 하면은 재외동포청에서 제대로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1년 동안 그 재외동포청에서 했던 일을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 페이지가 30페이지에 목에 상단부에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청장이 이건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아까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청장이 민생 현장이다 해가지고 미국을 몇 번이나 갔냐면 9번 갔어요. 9번. 근데 다른 데 보던 이 미국이 넓은 나라이기 때문에 뭐 LA에서 뉴욕까지 왔다 갔다 하고 9번. 그 다음에 정책 토론회는 6번. 다른 데는 보통 2번 내기 3번 정도 했는데 3번 더 해서 6번. 그 다음에 사업설명회, 신규 사업설명회가 3번 있었고 그 다음에 모국연수 교육해서 10회. 그 다음에 한상대인이 한민족대인이 이런 대회 7회. 그 다음에 재외동포 행정, 금융 서비스 이런 사업이 11회. 기타가 이제 한 5가지 정도. 여기에서 재외동포청이 제대로 해야 될 것이 뭔가라고 나 봤을 때 어떤 것이 같아요? 딱 보니까 정책 토론회. 이것이 재외동포청을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그러잖아요. 재외동포 재단하고 청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이 정책 능력을 키우자. 그 다음에 이 조직을 잘 해서 통제 가능한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이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도 다양하게 이것이 원래 그 재외동포청을 만들자, 기본법을 만들자 그것인데 여기서도 결국은 뭔 말이냐면은 청장이 이렇게까지 고마운 일이죠. 찾아가서. 그런데 이때 정책을 만들었어요. 정책을 앉아서 자기 직원들 앉혀놓고 이 정책은 어떠냐? 저점이 어찌냐? 끝없이 그렇게 딱 하고 그 다음에 모국연수 그 다음에 이런 거 대회회 이런 것은 다 아웃소싱을 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재외동포청이 옛날에 그 재단처럼 꽉 잡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러니까 재외동포청은 예산, 그 다음 정책, 이거 잘해서 지방정부한테 다 주면서 제대로 이것이 하고, 감독하고, 감사하고, 이런 일을 아까 151명이 하게 되면 훨씬 이 재외동포 정책 제도화가 예산이 잘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이 어떻게 돼요? 저한 3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빨리빨리 할게요. 이제 거기에 이제 137에 나와 있는 봤더니 이 부족한 부분, 없는 정책이 뭐냐? 없다 정책이에요, 사실은. 그 우려사항이죠. 거기에 뭐냐면은 정책 논의가 없어요. 시민단체고, 이게 정책 논의 지금 첫 번째예요, 이것이. 다 전문가들하고 했는데, 그 중에 전문가가 몇 명인가 이렇게, 나는 이걸 30년 동안 봐온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이 전문가냐? 이거 다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거기에 지금. 그 다음에가, 재외동포 정책에 쟁점이 없어요, 쟁점이. 뭐, 정책을 갖고, 네가 옳다, 나가 옳다, 한 번씩 이렇게 토론을 하고, 정책 토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이야기죠. 단지 교과서 문제 가지고 쟁점을, 근데, 교과서 이것은 옛날에 이 앞에 있는 재외동포, 뭡니까? 이사장도 그렇고, 지금 이 앞에 있던 청장도 그렇고, 이 교과서 만든 것은 전문가가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그작저작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막 얘기한다고 된 것도 아니고, 그것이. 7년, 8년 이렇게, 그 과정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가 업무조정이 없어. 재외동포청을 만드는 이유 중 하나가 업무조정, 정부 부처 간에 업무조정이 있어야 되는데, 업무조정에 관한 그 기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법제도에 대한 방안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까 말한 대로 로드맵? 네. 이런 것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면 안 되고, 정말로 그 제도에 대한 방안이, 어떤 방안으로 이 제도를 만들어 갈 것이냐. 그거 없어. 그 다음에 이 예법에 대해서 누가, 이 국회의원을 만나가지고 이걸 상의를 했다. 그것이 또 보도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가,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 재단의 차별성이 무엇이냐. 그 기사 내용이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동포청이 했던 그 공개 평가를 회의를 한 적이 없어, 보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거는 있다가 없다라고 한 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드웨어가 없다는 이야기고, 소프트웨어만 계속 개발했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 스타일이, 리더십이 좀 민주적이고, 협의민주주의적이고, 거버넌스적인 그런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가 기사 내용이가 거의 없어요. 딱 한 번 있는데, 차장이 한 번 외국에 나갔다. 근데 이것을 혼자 독점한 것이 아니라 여러 과장들도 가고, 국장들도 가고 해가지고 좀 거버넌스적인 정면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재외동포 정책위원회라고 있는데, 그것은 장관 밑에 있는데, 그것은 실효성이, 그 내용을 봤더니 어디서 그걸 적용해서 받아갖고 쓴지를 잘 모르겠어요. 잘한 것이 이제 잘한 거 있다. 그게 뭐냐면, 아까 국내 사업에 대해서 아주 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건 아주 잘한 거예요. 그 다음에가 소외동포, 역사적인 동포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을 등장시킨 것은 대단히 잘한 것이다. 이 기사가 나와요. 그 다음에가 예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보인다. 600억, 1000억 했다고 그냥 엄청나게 홍보를 하던데, 제가 딱 봤을 때는, 다른데 그 밑에 한번 봐보세요. 교육부에 재외동포 교육, 우정 지원비가 얼마냐면은 거의 재외동포 청하고 똑같아요, 예산이. 그거 몇 명이냐, 한 20명 근무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재외동포청이 대단히 개발해야 돼. 또 가장 잘한 것 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에 보면은 5번, 30페이지 5번 보면은, 재외동포청에서, 청 5개 과에서 8개의 법을 관리를 하더라고. 바로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청답다.
이것을 이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정책을 이렇게 만들고 예산을 받아내는 이것이 바로 핵심이다, 코어다. 이렇게 돼야만이 재외동포청이 제대로 평가를 받고 앞으로는 처로 이렇게 가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재외동포의 역할, 이 거버넌스적인 그 적용은 지금부터 청각권은 안 되겠다. 제가 이거 한 5년 동안 이 국회에서 이 포럼을 사실은 전개를 시켰는데 여기에 그 청을 만드냐 철을 만드냐 이야기까지 나왔죠 사실은. 근데 청을 사람들이 다 청만 기억해서 그냥 청으로 하는데 크게 내가 반대를 안 했습니다만, 처음부터 저는 철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제대로 독립적인 예산 독립적인 정책을 재외동포를 위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철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한번 검토를 지금부터라도 할 필요가 있겠고. 예,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가 그 재외동포청 그 부설기관에 그 업무적인 조정이 좀 필요할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재외동포 협력 그 기관 있잖아요. 센터. 이거 무엇을 움직인가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시간이 없어서요. 앞으로 그 조직 문제를 끄집어낼 때, 글로벌 네트워크를 끄집어낼 때는 재외동포청은 어떤 수준이어야 되냐면은 공공외교랄지 미국의 유태인 그 공공정책위원회 정도를 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냐, 조직을 글로벌 네트워크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동포들끼리 잘하는 것을 글로벌 네트워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크게 한국이 도움을 못 받죠.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재외동포청하고 지자체. 그래서 아까 법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따오고 그걸 전국 한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이 사업을 같이 해가지고 재외동포 문제를 제대로 이 지방 조직에서 이루어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대학에 있는 그 연구소들 이거 지원을 잘 해가지고 대형 프로젝트,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공공외교 이 프로젝트 3천억 정도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국제교류재단으로 다 갔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한국도 우리 재외동포청도 뭐 5천억이 됐든 3천억이 됐든 1조가 됐든 그런 대형 프로젝트를 개발을 해서 이 청이 처로 올라가는데 절대적으로 작동이 돼야 되고, 그러면은 바로 무엇이냐, 이 연구소를 계속 지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재를 개발을 해야 되고, 시민단체를 양성을 해줘야지 이 재동포 문제가 제대로 나가고 제대로 해결될 거 아니냐. 그 다음에 기타 이제 뭐 9번, 10번, 11번 이런 것은 우리 윤미향 대표가 썼던 글을 제가 살살 읽다가 인용을 요약을 잘 해놨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은, 이거 실제 경험했던 것이니까 경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판을 하든 그 다음에 칭찬을 하든 이 재동포와 어찌됐든 끊임없이 30년을 같이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이거 근본적으로 애정이 없으면 이렇게 검토를 안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경청해 줘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을 좀 들어듣고요. 이제 좀 실제로 재외동포 당사자분들 모셔고 하니까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좀 해주세요. 다만 시간을 좀 많이 못 드려 죄송합니다. 한 5분 정도 해가지고 5분 정도 해가지고 좀 그 의견들을 좀 주시고 좀 시간이 더 남으면 조금 더 토론을 좀 더 하도록 할 테니까 우선 5분 정도 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제한 중국 동포 현황과 중국 동포 단체 역할을 중심으로 해서 김희정 회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먼저 오늘 장남회에 참석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저희들 중국동포연합중앙회는 2014년도에 설립됐습니다. 사랑, 화합, 나눔, 희망이라는 슬로건으로 민족 정체성 공유, 중국 동포 민속 문화 대축제를 해내마다 진행함으로써 민족 문화 전선에서의 사명감 공유,
민족사회를 이끌어갈 글로벌 시대의 차세대 조선족 리더 양성, 동포사회 인적 네트워크 기반 강화 확대, 한국 단체들이 교류, 토론, 학습을 통한 동반 성장과 자아가치 상승, 한국과 중국 간의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 등을 통해 한중 간의 문화, 경제 교류, 교도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동북 삼성 지역에 터전을 두고 살아온 중국 동포는 약 19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암한 일제강점기 때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 항일 독립운동을 펼쳐온 후예들이고 맨손으로 척박한 땅을 개척하고 조선족 마을을 이루며 민족 문화 전통을 지켜온 사람들입니다. 조선족은 중국에서도 아주 우수하고 모험적인 공동체로 인정받으며 많은 인재를 배출해 중국 사회 곳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조선족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대한민국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제한 중국 동포들은 3D 업종을 시작으로 현재는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하며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간담회에서 아래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작년 3월 11일에 취임한 중국 동포 연합종합회 이대회장입니다. 첫 번째, 재외동포청은 제한 중국 동포 사회의 변화 과정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국적 취득자를 포함해서 제한 중국 동포 80만 명 구성원에 대한 이해와 한국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알아야 동포청에서 어떠한 일들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문 취업 비자와 재외동포 비자 왜 나누어져 있어야 하는지, 재외동포 체류 자격에서 왜 중국 동포들은 영주 자격과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고 하는 것인지, 왜 한국에 정착해 살고자 하는 동포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 동포들이 한민족이면서도 동시에 중국의 조선족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긍심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제한 중국 동포 단체들이 여러 단체가 많습니다. 서로 단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자체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포 단체들이 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서로 연대하고 협력해 나가는데 물론 이제 우리 자체 노력도 아주 중요하죠. 하지만 재외동포청 그리고 한국의 시민사회 단체의 관심과 지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제한 중국 동포들의 요구사항은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번에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국 국적 취득을 문턱을 낮춰달라, 그리고 또 조선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인식을 개선해달라, 그리고 또 건강보험료를 개선해달라, 방문 취업제를 없애고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통합해달라, 한국어 교육을 개선해달라, 지원해달라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요구가 있는지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관심을 가져야 할 내용들을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차세대 리더 지도자 양성 문제입니다. 중국 동포 차세대는 중국에서 출생해 중국에서 교육받고 자라나는 세대, 중국에서 한국에 온 세대, 한국에서 또 출생한 세대로 크게 나누어 봅니다. 이들이 이대로 자라나면 조선족 사회는 같은 세대 간에도 분화되고 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 동포 차세대들이 한국어 교육과 한국의 역사, 문화 탐방,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서로 교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동포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핵심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제한 중국 동포의 고령화 문제입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간병인 90%가 중국 동포로 20만 명에 이르고 대부분 60대 이상자입니다. 이들 상당수는 재외동포 체류자이고 한국에서 오래 살았지만 노후 준비가 제대로 안 된 분들도 많습니다. 한국에서 살 수밖에 없다며 한국 국적 취득을 간절히 원하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간병 일을 하다가 다쳐 제때 치료도 못 받고 생활고를 겪는 고령의 동포로 인해
저희 동포 단체들이 나서서 도와준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동포 노인들을 위한 요양원 설립 등에 관심 갖고 활동하는 중국 동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동포의 고령화 문제는 중국 동포 단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부 차원의 관심과 제도적 밑받침이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세 번째, 제한 중국 동포의 역할 확대입니다. 중국 동포는 한중 경제 문화 교류의 기교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한 중국 동포 사회는 한중 간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경제인 전문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한중 양국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각자의 영역에서 성공하고 그리고 또 중국 동포 사회에도 관심 갖고 동포 사회가 자생 능력을 갖고 발전하는데 역할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제한 중국 동포 사회는 전체 조선족 사회의 중심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한 중국 동포의 역량을 한데 모으는 일은 중국 동포 단체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혹시 시간 조금 더 있나요? 지금 5분 조금 지났는데. 그래요? 예. 결론적으로 재외동포청 설립으로 국내 체류 동포도 동포 정책 대상자로 포함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제한 동포 사회가 처한 현실과 최근 발생하고 있는 사건 사고들을 보면 재외동포청이 할 수 있는 일에는 분명 한계가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중국 동포 단체, 한국의 시민사회 그리고 전문가 그룹 등이 협력해 국내 체류 중국 동포의 현안을 풀어가는데 지혜를 모으고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보며 그런 측면에서 재외동포청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대한고려인협회의 정영순 회장님께서 한 5분 정도 말씀. 네, 여러분은 한국어가 국어가 아니라고 제가 말이 약간 좀 잘 못할 수도 있으면은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얘기하시다시피 지금 사실은 그 동포청이 생기면서부터 처음으로 같이 만나게 된 단체는 대한고려인협회였습니다. 그건 아직까지는 금년 1월 30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우리가 온갖 우리 고려인들이 고집하는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다 모아갖고 지선을 다 해요. 이렇게 발표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근데 그날은 바로 제가 아직까지 기억하는 것은 이제 조금 기대를 가졌다. 왜냐하면 이제 국외 고려인들 외에는 지금 국내에 지금 12만 명 고려인들이 살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겠다는 그런 기대감을 엄청 크게 가졌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 그 동포청 1주년 행사에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 거기도 토론회에다가 참가를 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너무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거의 개선된 것은 없다고 제가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국장님이 계속 하시는 말, 반복은 안 할래요. 그래서 국장님이 하시는 말이 제일 중요한 것은 인식이라고 몇 번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당연히 지금 이렇게 한국 학생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역사 교과서에다가 고려인들이 한국 역사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그런 내용이 나오면 당연히 우리 차세대에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고려인들이 12만 명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인식이라는 것은 우리 치료 자격부터 이렇게 차별화를 없애야 하는 것이 그게 인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들어오고 있는 지금 고려인들이 똑같이 동포로서 인식부터 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금 중국 동포 단체가 하시듯이 지금 당연히 H2 비자 너무 창피한 H2 비자를 폐지하고 이 모든 동포들은 똑같이 대등하게 동포 비자를 좀 당연화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항상 지금
어렵게 지금 우리 생계비에 너무 매달리고 있어서 지금 저소득 그런 가족에 섞여 있는 그런 고려인들은 사실은 시아에서 얼마나 큰 나라인데 지금 우리가 다 흩어져 살다가 지금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들이 지금 동포가 아닌 것을 제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포가 아닌 이 우리 배우자들은 이해를 가지 못해갖고 지금 엄청 생계비에 큰 문제를 계속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 많은 그런 포스들이 단체로 오는데 아빠가 예를 들어서 동포인데 엄마가 지금 F1 그래서 배우자 비자를 갖고 있으면은 아이 3명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는. 예. 그래서 약간 좀 여러 이 문제로 계속 이렇게 문제들이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세 번째로는 지금 온전한 교육 기회와 이 혜택을 좀 평등하게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 그렇게 연수 프로그램이나 장학금 프로그램 다 지금 한국 밖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 위주로 많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국내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은 그 우리 동포가 아니십니까? 그래서 지금 국내에 살고 있는 우리 고려인 동포들도 지금 엄청 그 장학금이 필요합니다. 아까 얘기하다시피 저소득 가족인데 아이들이 우리가 말을 못해서 똑똑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아이들 위주로 좀 나중에 서로 관계에도 큰 바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고려인 청소년들을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고려인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지금 어떤 많은 한국 학교들은 그 지역 한국 학교들은 50% 이상은 고려인 아이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중언어 강사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중언어 지금 이렇게 연수 과정은 항상 국외에 오는 사람들 위주로만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데 여기 국내에 살고 있는 이중언어 강사들 위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중언어 강사 완벽하게 있는 것도 아니면서도 지금 이중 강사 하고 싶은 되고 싶은 사람들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들 위주로 아무것도 교육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다음에는 지금 우리 보호 문제입니다. 예, 보호 문제에도 지금 여기 제가 자세하게 다 써놨지만 아까 그 중국 동포들이 하듯이 훨씬 거의 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대한고려인 대표로서 여기 우리는 모든 인간들이 존엄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우리가 어떤 나라에서 왔는지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상관없이 우리는 다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가로막힌 사회적 제도적 차별을 마땅히 사라져야 합니다. 인류 공동체 정치가 동의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도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현실 때문에 차별이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을 문명국이라면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미국자 사립동포 이수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사립동포에 대해 이야기를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지구 사립동포 경제 구수는 3,000여 명이고 정도로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제정된 사립동포 지원 관련한 특별법이 생기면서 여러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와 관련되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립동포법 제정과 개정으로 사립동포와 그 동반가족인 자녀들을 모두 영주교육 대상에 포함되어 진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 그리고 현재 업무를 맡고 있는 재외동포청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사립동포 사업의 바람에는 여전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동반가족의 개념은 사립동포가 사망한 2세들은 영주귀국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 현지뿐만 아니라 1세와 영주귀국하여 한국에서 홀로 지나고 있는 2세 배우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사하린 한일회는
시도 불구하고 사관림동포 법 개정이 사관림동포의 피해 구조를 개정을 요구하는 수천 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사관림동포법에는 사관림동포의 피해 구제 국가의 정무가 부정했습니다. 사관림동포의 교환문 중 일본은 불법 식민지와 분단과 냉정 역사로 문제라는 점으로 한국 정부는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재외동포 청은 사관림동포 사태 전체의 이해와 요구를 무엇인지 잘 파악하고 사관림동포법 개정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정부가 먼저 동포들에게 손을 내밀 동포들이 그동안 사령을 빨리 지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국회에는 국내 유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관림동포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강제동원 등으로 사관림에서 사망한 국내 유족들 지원하자는 개정안인데 사관림에서 사망한 동포의 국내 가족은 지원 내용이라는 현재 한국의 영주국 1세가 사망하고 혼자 살고 있는 2세 배우자 자녀, 영주국과 부모가 사망한 사관림동포 2세들 영주국 기회를 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코로나와 러시아 상황 등 여러 변수들로 영주국과 역방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항적 집사와 관련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자녀 세대들이 영주귀국을 하면서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말 소통이 안 되는 자녀 세대들이 많아지면서 독조, 배우자, 체류, 동장계들 및 처음 시작으로 한국사에 대한 모든 과정을 먼저 귀국했거나 우리말이 가능한 동포들을 지원 봉사로 진행하고 있어 고중한 말씀입니다. 내년부터는 지난 임명이 아닌 모든 자녀와 영주국 대상자로 확대되는데 이 다른 예산 확보와 더불어 새롭게 정책을 진행해야 되는 것을 한 사람으로서 지역사회에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필요합니다. 3년간 지원을 받으면서 이후 대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언어교육, 직업훈련 필요하고 한국 정책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 제공과 안내가 필요합니다. 지금 최근 러시아 정부가 사관림동포 형태박물관에서 제공된 비밀 해제 문서들이 수집기 연구 진행되어야 합니다. 비밀에서 문서 따르면 당시 한인들 학살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비밀 해제를 확인한 군사재판 기록물을 통해 무시로 드리코로는 민간 일본 경찰에 진행된 학살 사건 확인입니다. 기존으로 알려졌던 미주고 물은 27명이 아닌 35명이 파악되고 있고 감히 시스카뿐만 아니라 시스카에서도 학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관림동포의 역사를 여전히 조사 연구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사관림동포법 시행령에는 사관림동포 관련 연구, 학술 활동, 지원 사업, 사관림동포 역사 및 문화 보존 사업, 사관림동포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사관림동포를 위한 주무 사업, 그 밖에 사관림동포의 명예 회복을 위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한 중장회에서 대한
영역 보고서 제출했지만 첫 해는 해외 학원 기념 사업과 관련한 예산도 시행 사업도 없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진행 규명이 더 어려워지는 문제들이고 또한 일본이와 러시아 자료들을 함께 검토되어야 할 예정 외로운 작업인 만큼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연구조사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책을 이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우리 지금 남양주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여기서 조금 발표하고 싶어요. 공평스러운 정책이라는데 우리가 남양주 와서 15년기가 다 돼가고 있는데 지금 경로당 조금 다니다가 지금 갈등이 나서 우리 동포들이 못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몇 명의 선동자들이 나서서 왜 러시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 경로당 차지했는가? 우리들과 우리가 그 경로들을 만났는데 러시아들이 모아서 여기서 뭐를 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차별해가지고 거기서 매일 싸움 나고 재판도 걸고 그리고 제주동포청 국장님에게 부탁할 거 있어요. 우리 여러 문제로 우리 덕수 부모가 우리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송하는데 우리 힘으로서는 그 사건 해결 못하겠어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그날 7월 9일에 우리 변호사들이 와서 우리 문제 연구하면 거기 있는데 그 사람도 다쳤어요. 복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으면 지금 우리가 그걸 어떤 분들은 15년 동안 여기 살다가 86살인데 또 러시아로 돌아가겠다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정에서 신주면서 이 세대들 부르고 있는데 이 세대들이 돌아가겠나 하는데 그거를 신문 기자님 여기 있어서 가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거 문제를 해결 도와줬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운영하고 있는 안동시 고려문화센터장입니다.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숙탁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기도 하고요. 저는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깊은 역사적인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단체는 국내 동포들을 2011년부터 지원을 했지만 13년 동안 이런 국내 동포에 대한 전당 기구와의 대화 자리는 정부와의 대화 자리는 처음이기 때문에 항상 존재는 하고 있으나 존재가 아닌 홍길동이지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우리 국내 체류 동포들을 대변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재동포청이 생김으로써 이러한 여러 동포들의 국내에 계시는 동포들의 여러 가지 이해와 요구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경청하러 오신 재동포청에 심심한 감사를 드림과 동시에 무국적 우크라이나 피난민 사례를 본 무국적 동포라는 내용을 담은 이유는 아시다시피 여기 계신 분들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아마 외교부하고도 피난 온 동포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고 저희가 소통도 하고 했지만 그때 당시에도 똑같은 얘기였어요. 근데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고 그리고 국내에 왔을 때는 이제 근거가 없다라는 얘기들을 쭉 진행을 해왔었고요. 그러면 국내로 들어온 동포들은 잠시 피난 온 사람들은 위치가 지역이 혹은 국가의 스탠스에 따라서 해외 동포라고 불러야 되나 국내 동포라고 불러야 되나를 한참 고민하다가 우리 동포들이 가장 위난에 처했을 때 가장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럼 우리 정부는 어떻게 움직일 것이고 이 동포들을 같이 대응할 단위는 어딜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처음에는 사실은 출입국 문제였기 때문에 법무부하고 소통을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책이나 지원 문제는 그래도 재동포청이나 또 재동포청이 생겼기 때문에 이외의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많은 기대를 했었죠. 그리고 2년 반이 입국 2년 반 동안
사실은 정부 정책은 거의 입국 간소화 정치 외에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대부분 민간단체 모금으로 현재까지 근근히 버티고 있고 지역에서 이런 활동을 했던 곳은 엄청난 실망감을 아까 우리 정현수 회장님도 얘기했지만 기대가 큰 만큼 실망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발표 자료라서 간단하게 토론문을 써야 되는데 거의 발제 자료처럼 다양하게 썼던 이유들이 아마 무국적 고려인 동포들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한 분들도 계시고 그것 때문에 저한테 굉장히 국회에서도 많이 문의도 많이 오고 여러 단체에서도 문의가 많이 와서 제가 그 내용을 조금 정리를 했지만 이것도 아쉽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현황조사를 한 적도 없고 민간단체의 활동가일 뿐이라서 이 내용은 대부분 안산시 고려인 문화센터나 사단법인 너머로 지원 요청을 하신 분들의 사례 중심으로 이제 그 무국적 배경이나 애로사항들을 정리했었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보시면 그냥 자료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4페이지 아까 우리 김민철 국장님께서 우크라이나 무국적 고려인에 대한 지원 조치가 체류 연장 조치를 했다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셨는데 여기 참 공교롭게도 저는 그 발표문을 읽지 못한 상태에서 요거를 그 51페이지에 있는 사연들을 좀 정리를 했는데 그 사연 중에 하나는 지금 체류는 6개월마다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무국적자들 가족들 데리고 매번 출입국을 방문해서 심사를 받아야 되고 연장을 해야 돼요. 이 부분 가지고는 저희가 법무부하고도 계속 소통을 했습니다. 그 소통의 당사자가 왜 저희가 되는지는 잘 몰라요. 아직도 왜 이런 분들이 물론 전쟁이 끝날 때까지라고 하면 좋은데 그것은 형편상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소통은 그나마 법무부는 주무관리 부서이기 때문에 체류관리 부서이기 때문에 소통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한번 재동포청이 생기고 나서 2월 21일에 아마 안산시 고려인 문화센터로 우크라이나 피난민들하고 동포들 차세대와 간담회를 하러 한번 오신 적은 있습니다. 그때도 애로사항들을 충분히 설명드렸고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아쉬운 점들은 5분을 넘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의료 문제, 지원, 무국적자로서 살아가는 문제에 대한 이 부분은 동포들이 최극단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때의 얘기를 가지고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들을 쭉 보시면 알 것 같고요. 일단 이분들은 오도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행증명서로 여건 없이 왔다가 나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여건이 있어야 나가죠. 이런 문제는 누가 조정을 해야 될 것인가? 재동포청이 생겼으니까 재동포청으로 가야 될 것인가? 법무부는 체류 문제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건 문제는 당국의 대사관 혹은 외교적인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케이스별로 진행을 행정 지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무국적자에 대한 법령이나 여기 이제 국회의원님들이 계시면 법령 문제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재동포 기본법과 재동포법에서 동포 정의에 대한 불일치 문제들을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재동포 기본법에서는 52페이지 보십시오. 외국 국적 동포와 무국적 동포라고 재동포 정의를 내렸는데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야 재동포법에는 무국적 동포가 제외됐어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 국적 동포. 여기서 외국 국적 동포는 무국적 동포는 동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제가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제일 마지막 표시에 보면 까레 고려인이라고 써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소련 국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재동포지만 체류 자격을 가질 수 없는 재동포법으로 아무런 정책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한번 너무나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실명까지 따가지고 와서 넣었습니다. 나이가 45세가 90세가 다 되어가서 뭐 개인 정보 동의도 충분히 받으셨고요. 그래서 재동포법도 무국적 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개정이 필요하고 이번에 입법 예고사항에 보면은 기본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도 보면 그러니까 해외 위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항에 보면 근데 이 해외라는 조항을 빼야 합니다. 재동포는 국내에 있던 어느 땅에 있던 재동포는 재동포입니다. 거기에 발을 붙이고 왜냐하면 국내에서도 재난 상황들이 발생을 했거든요.
대표적인 게 코로나19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로 오신 분들은 외국인 근로자 노동부에서 관할을 해서 다 관리와 지원을 했고, 다문화 가족은 다문화에서 지원을 했는데, 제 동포는 행안부에서도 관할하지 않고 H2 비자로 오거나 그의 자녀들은 아무데도 지원할 수 있는 곳이 없었고 오로지 지자체였는데, 지자체 역시도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들을 했고요. 또한 무국적 동포에 대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법무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무국적 동포 체류 현황을 빨리 정리해달라 요청일 뿐입니다. 강제 사항은 없습니다. 자, 외교부 거주국에 있는 무국적 동포 현황 고려특별법에 의하면 조사 의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황 파악 중이라고, 특히 우크라이나 피난민들 현황 파악 중이라고 하셔서 지난번에 아마 우크라이나 피난민 예산을 올해 4천만 원, 그것도 해외에 있는 동포 조사 현황이라고 나와서 저도 적잖이 실망했고, 저도 거기 가서 심사를 했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저희한테 자료를 설문조사 협조해달라고 해서 제가 좀 지역별로 자료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전에 우리민족 서로듣기 운동본부하고 저희가 1차 조사한 거하고 크게 다를 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라 정말로 전수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무국적에 관해서는 이건 인권 문제이기도 하고, 또한 아시겠지만 뒤에 참조 자료 보시면 지금 SBS 희망TV하고 굿네이버스가 무국적 고려인 돕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외는 대부분 다 국적 회복이 된 줄 알고 있지만 아직도 똑같은 상황으로 포털에 계속 떠고 있어요. 무국적 고려인들이 살아가는 현황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건 조금 민간이나 또 이번 언론에서 해야 될 부분인가, 아니면 대동구청이 생겼으므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내용들을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요. 이후에도 우크라이나 피난민 동포에 대한 부분을 내년 말에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 이러한 체류 자격 부여나 이런 것들이 올해 강조를 좀 하고 싶은 게, 올해 고려인 이주 160주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무국적 동포들에게 체류 자격이라도 부여해주자. 이게 과연 일반 시민단체들이 요구해서 될 부분이 아니라 부처 간 협력을 통해서 검토하고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60주년 기념으로 우리 무국적 동포들에게 체류 자격을 선물로 부여해주자. 이게 가장 큰 요구사항입니다. 국장님 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간단한 논리입니다. 저희가 이 한반도라는 집에서 우리 동포들이 집을 나선 지 벌써 160주년이나 됐던 해가 됐고요. 흔히들 이제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온갖 개고생을 하면서 지내왔던 동포들이, 특히나 동북아 지역을 에서 형성되었던 그러한 동포들이 있었던 거고, 냉전을 거치면서 연락조차도 만날 수도 없었던, 간신히 편지나 라디오로만 연락이나 가능했었던 그러한 존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존재들이 90년대에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러면 그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에 대해서 조금 더 좀 고민을 하면서 받아들여야 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동포 사회가 인적 자원, 꼭 쓸모가 있어야 되는 존재들인 건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다시 해보려고 했고요. 우리가 가족이면 가족이 쓸모가 있어서 가족을 돕고 가족을 보살피고 가족을 챙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니까 우리가 같이 관심을 갖고, 가족이니까 같이 한솥밥을 먹으려고 하는 거고, 그러한 측면이라는, 그러니까 동포라는 우리의 공동체, 그리고 한민족 공동체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저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좀 그러한 측면에서 또 좀 보다 관심을 재외동포청이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고요. 사실 인식 개선에 관한 부분들도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인식 개선은 이
지금 와 있는 소수자들이 뭔가를 바꿔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다수자들이 이 소수자들을 어떻게 포용할까의 문제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들을 같은 존재로서 인식하고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그 노동력의 필요에 의해서 당신들은 여기까지만 일해 라는 어떤 이등국민의 그 지위를 부여를 했던 측면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이나 인식이나 이런 측면이 있다고 하면 같은 동포로서 이해하기가 더 힘든 거죠. 그러니까 좀 그러한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었었던 것은 중국 동포들이 체류해서 한국에 그 살았던 게 벌써 이제 30년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동포들의 모국 사회에 대한 기여 이런 것들을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요. 뭐 올림픽에서의 어떤 그 제2동포들의 기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중국 동포들이 30년 동안 한국 경제를 떠받쳐 왔던 이러한 공로들에 대해서는 좀 정당한 평가와 온당한 좀 대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대우들 이런 것부터 해서 좀 하나라는 어떤 그 공동체가 다시금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계기들로 좀 자리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뭐 살인업과 관련해서 솔직한 말씀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이 고령자들이 한 4천여 명, 부모가 사망한 2세들이 한 4천여 명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사람이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들어올 건가 이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재해동포청이 정책에 힘을 받거나 이러기 위해서는 좀 이 국회에서도 좀 그 의원 모임으로 연구 모임들이 좀 있어서 동포 정책을 좀 더 이렇게 천착할 수 있는 의원분들이 좀 계셔야 이 재해동포청의 예산도 늘어날 수 있고 정책들도 좀 힘이 갈 수 있고 이렇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60년 기념 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의원들이 이제 참여 의사도 밝혀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원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연구 모임도 좀 만들고 그러면서 국회에서 좀 동포에 대한 동포 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면 동포 정책의 위상도 좀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네.